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인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활모형. 네, 여기에 재활모형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던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손상, 장애, 핸디캡에 대한 의미와 개입 방법의 차이를 써라, 설명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상, 장애, 핸디캡의 의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1번 손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이런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그 기능의 이상이 있는, 그죠? 기능의 이상. 그래서 약물이나 정신치료,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 그러니까 뭔가 원인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미는, 그죠? 의미는 바로 기능의 이상. 그래서 개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죠. 치료. 뭐냐?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다. 원인 제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서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죠.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상 이후에 장애는 능력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의 이상 때문에 어떤 능력의 제한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직무 적응 기술의 부족, 사회 기술의 부족, 일상생활 기술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럴 때 주로 이제 재활,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이 개입 방법이다. 재활, 훈련, 이런 것들이 개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핸디캡은 무엇이냐? 핸디캡은 손상, 그 다음에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역할 수행에 제한 또는 장애가 발생함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손상에 장애까지 있어, 능력의 제한까지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핸디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핸디캡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불이익을 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 불이익을 주는, 경험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개입은 어떻게 합니까? 제도 변화, 그죠? 또는 환경의 변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턱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개입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상, 장애, 핸디캡의 의미와 개입 방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사례를 읽고 상담자가 제시해야 할 적절한 반응을 제시된 개입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꿈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 예문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는 지난밤 너무도 기이한 꿈을 꾸었어요. 벌써 제대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군대에 취사병으로 있을 때로 돌아갔죠. 군대로 돌아갔죠. 저는 저녁 메뉴로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평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참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돼지가 너무 힘세고 튼튼해가지고 목을 몇 번이나 찔렸는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돼지가 몸부림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이 내담자가 돼지 목에서 이제 목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돼지를 죽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꿈에 돼지가 바로 누구였다? 형이었다는 거예요. 형. 돼지가 바로 형이었다는 겁니다. 꿈에 나타난 얘기죠. 꿈에. 너무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식은땀이 흘렀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담자의 개입 기술이 나오겠죠? 자,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영. 이 내담자의 정서 상태, 그죠? 내담자의, 그죠? 정서, 뭐 감정 상태를, 그죠? 상담자의 말로, 그죠? 피드백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지난밤에 꿈으로 인해 많이 놀랐나 봐요. 뭐 황당하고 두려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 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당신은 그 꿈으로 인해서 정말 황당한 느낌을 경험을 했었나 봐요. 정말 두려웠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식은땀까지 흘리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웠었나 봐요. 직면은 뭡니까? 직면은 불일치를, 그죠? 지적하는 거예요. 불일치를 지적하는 그런 상담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내용은 좀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돼지를 이 내담자가 죽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형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평소에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형에 대해서 뭐 친밀한 감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평소에 혹시 형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었나요?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면. 자, 해석은 뭡니까? 해석은 새로운 뭐예요? 설명 체계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설명 체계라는 건 뭡니까? 내담자가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상담자가 어떤 뭐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심리적인 어떤 이론에 따라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꿈에 형이 돼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죠? 평소에 미워하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반영 직면 해석에 해당하는 개입 기술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아래 제시된 백의 인지적 왜곡. 인지적 왜곡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보기가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 뭐 개인화, 독심술적 오류, 정신적 여과, 임의적 추론, 예언자적 추론, 흑백 논리 사고, 잘못된 명명, 파국화, 극대화 또는 극소화, 그죠? 요런 내용들을 요 예시에서 골라서 쓰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내용 보면 어떤 상황에서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 채 특정 일부 정보, 그죠? 특정 일부 정보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추론이라고 하죠? 선택적 추론. 근데 여기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정신적 여과라고 되어 있다. 여과. 여과라는 게 이제 필터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 내 결론을 내리기 편리한 부정적인 정보만을 이렇게 내가 쏙쏙 뽑아오는 것이죠. 자, 2번. 한두 가지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냈다. 뭡니까?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죠?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과잉 일반화. 근거가 많지 않은데 너무 일반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자신과 무관한 외부 사건이나 상황을 자신과 관련해 가지고 해석해요. 뭡니까? 개인화가 되겠죠. 개인화. 자, 4번. 결론을 지지해주는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결론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 근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임의적 추론 또는 뭐 자의적 추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5번. 충분한 근거 없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단정하고 확신하는 것은 뭐뭐에 해당한다. 근거 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정해요. 뭡니까? 예언하는 거죠. 예언. 그죠? 예언을 한다. 그죠? 예언자적 추론이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는 예언자적 추론. 자, 6번.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단정하는 것. 근거가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관심법을 적용하는 거. 바로 독심술이죠. 독심술적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왜곡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놀이치료의 치료적 기능 또는 가치 5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놀이치료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주로 아동에게 이제 많이 활용하는 매체 치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물론 어른에게도 사용합니다만 주로 이제 아동에게 사용하죠. 왜 아동에게 사용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른처럼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와 유사한 치료적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치료적 가치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1번, 저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어른들하고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치료적 관계 형성하는데 저항을 극복한다. 2번,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치료자가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유용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아동을 이해하는데 아동이 노는 방법을 보면 그 아동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아동을 이해한다. 놀이를 통해서. 네. 자, 3번.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이완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뭐 이거 1번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불안을 감소시킨다. 4번. 정화인데요. 이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떤 그 심리치료적인 어떤 작업이 아니더라도 이 놀이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 내적인 그 심리적인 작업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번, 창조적 사고를 통해서 참신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특히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발달적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발달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로저스가 중요하게 여기는 치료자의 3가지 태도.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로 핵심 치료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 요인. 왜냐하면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어떤 치료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어떤 테크닉이나 기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를 도구로 활용하는 그 치료자 자체에 있다. 이렇게 태도가 치료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곧 치료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핵심 치료 요인 3가지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일치성. 두 번째, 공감적 이해. 세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이렇게 3가지의 태도, 그 다음에 핵심 치료 요인이 있다. 일치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치료자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험의 일치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정말 괜찮고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잠재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번,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의미들을 치료자가 정확하게 민감하게 이해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에 동참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공감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죠. 공감과 공감적 이해는 어떻게 다르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어떻습니까? 상담자 그 자체로 있으면서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런 내담자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제 공감적 이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조건 없이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기 때문에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하고,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담자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적 수용,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존중.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치료 요인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서 치료할 경우에 그 절차 3단계로 구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계적 둔감법,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 둔감법의 단계 외우셨어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바로 이, 불, 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완훈련, 불 뭡니까? 불안 위계 목록표 작성, 그 다음에 개, 체계적, 단계적, 그죠? 둔감법을 시행하는 거. 요게 이제 3단계입니다. 여기 이제 공포증 환자를 대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1단계 이완훈련 해야 되겠죠. 긴장 이완훈련. 그래서 환자가 긴장 풀 수 있도록 이완훈련을 실시합니다. 뭐 우리 긴장 근육 이완법을 한다든지 호흡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겠죠. 또는 근육 이완 훈련 뭐 이런 것들, 긴장을 이완시키는 뭐 다양한 훈련법들이 존재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자, 2단계에는 뭡니까? 불안 위계, 그죠? 여기는 이제 공포증 환자니까 공포 대상에 대한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1에서 10단계 정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년에 작성해서 이제 하위부터 상위 수준으로 10개의 항목을,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10단계, 1단계. 그래서 요 1단계에 있는 거, 3단,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체계적 훈련, 역조건을 형성하는 단계죠. 여기 이제 체계적 둔감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1단계에 가서 이제 공포, 장면에 이제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완 훈련을 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역조건을 하는 거죠. 이제 공포와 이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병존할 수가 없으니까 소거되는 것이죠. 이완을 통해서 소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역조건을 형성하는 단계.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먼저 가장 낮은 수준의 장면을 상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포가 약간 유발이 되면 어떻게 다시 이제 이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역조건을 형성, 소거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